이탈리아 문명여행 제14강은 영혼의 도시 로마에서 활약한 르네상스의 천재들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25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도시죠. 공화국 로마 시대가 있었고, 로마 제국 수도였고, 중세 교황 통치 시대가 있었고, 근대 교황 통치 시대 이탈리아의 통일 제국의 수도다. 이런 시대마다 다양한 역사 유적 내류 유물들이 있겠죠.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귀족들이 로마를 향해서 떠났다고 하는 그곳, 그것도 그를 그랜드 투어라고 하죠. 그곳의 핵심 도시였다.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작가도 이것을 찾아왔다. 그래서 캄파니아의 괴테, 이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함께 온 화가가 그렸고요. 괴테가 찾아왔다고 하는 카페 그레코라고 하는 250년 된 카페도 있죠. 자, 우리도 한번 그랜드 투어를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뭐부터 볼까요? 포로 로마노부터 고대의 로마 공화정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 남겨진 아주 중앙 로마의 가장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 원형을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일명 콜로세움이라고 불리죠. 또 마르켈루스 극장, 여기 테베레강 근처에 가면 1, 2층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반원형 극장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이곳엔 두 개의 원기둥이 있는데요. 트라이아누스 원기둥과 아우렐리우스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황제의 업적을 이렇게 원기둥에다가 보조해 놓은 그런 기둥이 현재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살아있죠. 지금 이 판테온은 산타마리아 로툰다 교회를 쓰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역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산탄젤로라 흔히 불리는 세인트 안젤로 성, 하드리아누스 영묘였고 1527년 로마 약탈 시기에 요새로 쓰였던 곳이죠. 개선문이 3개가 남아있는데요. 로마 공화국 시절부터 해외를 원정하고 돌아온 장수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개선식을 했는데요. 개선식 끝나고 나서 요 개선문을 꼭 자기들이 자기 이름으로 세웠죠. 꽤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대부분 없어지고 3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티투스 개선문, 세베루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이렇게 3개가 남아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물론 약간의 트릭이 있지만 재밌죠?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보면 뭐가 많냐면 원본은 별로 없고 로마 시대 복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티칸 박물관 안에 남아있는 라오콘 군상, 그리고 벨베데레 아폴론이죠. 라오콘 군상은 스토리가 아주 재밌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스토리를 완벽하게 갖춘 게 라오콘 군상이라 할 수 있죠.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박물지를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박물지에다가 이 작품은 로도스의 조각가 3명이 제작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청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오콘 군상은 대리석인데 서기 2세기경의 복제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다가 1503년에 목욕탕 근처의 밭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콘의 오른쪽 어깨뼈는 발굴이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 뭐 하이니 히틀러 할 때처럼 쭉 뻗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팔을 굽히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팔을 굽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이 하이니 히틀러처럼 팔을 쭉 뻗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19세기 말에 이 오른쪽 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른쪽 팔은 새로 발굴된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켈란젤로가 근육 전문가거든요. 이 근육을 잘 읽어가지고 대리석이나 뭐 그림도 이렇게 그렸는데 미켈란젤로의 추측이 정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건 책에 기록되었고 발굴이 되었고 미켈란젤로와는 거의 신적 존재로 인정되는 이야기처럼 남겨진 재미있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 르네상스를 본 후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래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성과 지혜의 중심이다. 교육자,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환영받고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그러니까 서기 9세기에
런던에 있는 그 앵글로 섹슨 정도 방문했을 정도로 이 순례지로서도 아주 탁월한 곳이었지만 17세기, 18세기에 그랜드 투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교회의 기능, 외교적 환영식, 연예, 극공연, 음악회, 신앙성, 미술작품 전시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열리는 대단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니콜라 5세부터 레오 10세까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교황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바티칸의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건축, 뭐 다양한 것들이 화려한 꽃을 피웠다.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나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도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대 로마보다도 훨씬 더 지금이 화려하다라고 윌 두런트가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의 역사가 볼 때도 로마는 그만큼 대단한 영혼의 도시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로마를 가보시면 그렇다는 걸 긍정하실 겁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로마 르네상스는 누가 만든 거냐? 피렌체가 주로 상인들이 후원을 해서 만들었다면 로마는 교황의 후원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은 무슨 돈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했을까요? 이때 바로 순례를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구고 한 그 자금이 교황한테 계속 모였던 거죠. 그 돈 가지고 예술가들 후원하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니콜라 5세부터 레오 10세까지의 교황들이었다. 그래서 니콜라 5세는 바티칸의 도서관을 건립했고 인문주의자들을 후원했고, 그다음에 식스투스 4세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구축했던 사람이고, 알렉산드르 6세는 군인 교황, 교황령을 아주 뭐 단단하게 다지는 체사레 보르자의 아버지였고,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를 후원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예술품들을 만들게 한 사람이고, 레오 10세도 메디치가 출신인데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많은 예술품들을 만들게 한 당사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르네상스의 시작은 니콜라오 5세부터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바티칸 도서관을 설립을 했는데, 제 이전에는 로마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프랑스군의 침입도 있었고 고대 로마 제국의 폐허도 그냥 있었고, 뭐 수도교 같은 것도 다 무너져가지고 로마시의 수돗물 제대로 공급을 잘 못했고, 그런데 이 니콜라 5세가 로마 시내를 정비를 합니다. 깨끗이 정비를 하고 특히 아그리파가 세웠던 비르거 수도교를 복구합니다. 오늘날에도 비르거 수도교에 가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도교를 통해서 거의 1000년 정도 막혀있던 수로를 개통을 함으로써 오늘날 로마에 있는 로마시에 있는 많은 분수들을 되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트레비 분수의 전신이었던 이런 간소한 수원지, 이것을 그 레온 알베르티라고 하는 피렌체 건축가를 불러다가 거기를 정비를 하죠. 그러니까 트레비 분수는 원래 수로의 맨 종점이었어요. 거기를 딱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그 위에 나중에 트레비 분수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니콜라 5세. 거의 뭐 로마시라고 하는 곳에 군주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또 알렉산드르 6세는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생아 아들인데 이 사람을 교황령의 사령관 임명을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뇌물, 악덕, 매관 매직 등 교황의 악덕의 대명사처럼 불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뛰어난 정치 수완, 권모술수의 달인이었다. 그래서 흔히 오늘날 대기업 회장의 역할을 해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아들 체사레 보르자와 함께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꿈을 꿨다라고 하는, 교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인물이 됐죠. 체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모델을 세웠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499년부터 1502년까지 3년 동안 로마냐와 우르비노도 많은 지방을 정복해가지고 로마냐 공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로마 북부를 전부 먹어가지고 통일 이탈리아를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죠. 제가 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이름을 봤더니,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6세도 원래 보르자예요. 그러니까 보르자 집안인 거야. 그 보르자 집안의 카이사르. 그래서 체사레 보르자예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을 텐데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별명이 이렇게 붙은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교황은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사람이 르네상스에 본격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알렉산드르 6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전사교황, 무서운 교황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원래 체사레 보르자가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가 죽으니까 다음 교황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총사령관을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율리스 2세랑 단판을 지은 거예요. 당신이 교황이 되면 나를 계속 밀어주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사레 보르자는 이 사람을 교황이 되도록 민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뇌물과 뭐 정책 협잡을 써가지고 밀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배신을 하고 바로 체사레 보르자를 내리쳤어요. 그 정도로 건물수수에 뛰어가는 사람이었다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 역할을 하고요. 그 전에 계획만 세워졌던 베드로 대성전의 공사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게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밑에 추기경이 누구였냐면 조바니 추기경이었는데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교황령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피렌체로 쳐들어가서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메디치가를 복원시켰던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메디치 가문의 가계들 보면 이래요. 조바니 디비치로 해가지고 코시모가 국부 역할을 하고 로렌토 일 마니피코에 가면 이제 그 위대한 자로 거의 군주까지 가죠. 근데 그 로렌토 일 마니피코의 아들이 조바니예요. 이 사람이 레오 10세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메디치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한 사람. 그 조바니 추기경이었다가 이 사람이 율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오르죠. 그 사람이 레오 10세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줄리아노의 사생아였던 줄리오가 교황 클레멘트 7세로 등극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메디치가가 큰 힘을 썼는데 이때 인물이 바로 레오 10세죠.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고 어릴 때부터 미켈란젤로랑 같이 자랐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인문주의 교육을 같이 받았던 미켈란젤로 친하게 지내고 라파엘로, 산소비노, 아고스티노, 키지 같은 사람들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 성당에 돈이 부족하니까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대대적으로 발행하도록 승인했던 이런 인물. 그래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장소를 찾아가 보죠. 가장 유명한 장소는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시스티나 채플. 그러니까 작은 예배당을 경당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것은 원래 콘클라베를 열던 교황의 개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식스투스 4세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요. 이곳에는 이제 동서남북의 그림이 있고 옆면이 있고 천정에 그림이 있죠. 옆면을 기를란다요, 보티첼리, 페루지노, 코시모, 로셀리 같은 사람들을 주로 피렌체 화가들인데 이 사람들 불러다가 옆면을 다 장식하게 하죠. 그러니까 천정은 그냥 별 그림 같은 게 비어 있었던 거고요. 율리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천지 창조를 그리게 하는 그런 곳이 시스티나 경당이죠. 페루지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성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나왔다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에 보면 예수께서 무릎 꿇은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중앙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좌우에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 있다. 구역 성령을 기초로 하고 콘스탄티누스가 확립한 기독교 이곳 그곳에서 열쇠를 받은 베드로, 베드로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장소, 그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 이렇게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가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는 장소가 잘 보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곳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또 모세 일생이라고 하는 그림,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이런 곳에 여러 그림이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등장할 차례인데요. 미켈란젤로 원래 조각 전문가죠. 다비드상을 만들었고 한 25살경에 이 피에타라고 하는 대리석 조각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피에타란 것은 원래 비탄, 슬픔 이런 뜻인데요. 요거를 이제 예술품에 이제 전용을 시키면 이 성모 마리아가 이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장면 이것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에타라고 하는 예술 작품은 유럽에 굉장히 많은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가장 인기 있고 뭐 권위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율리우스 2세가 불러가지고 천정에다 그림을 그리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저는요 원래 조각가입니다. 보세요, 저는 다비드상 만들었죠. 저 피에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각 전문이지 그림 그릴 사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율리우스 2세가 무슨 소리냐, 너 그림도 그릴 줄 알지 않느냐, 저기 그 백희호궁에 너가 스케치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넌 충분히 그림 잘 그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막 강제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은 거의 4년 동안에
뭐 혼자서 그렸다고 하는 썰도 있지만 뭐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러 조수들이 그렸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일부 그렸다. 물론 설계는 당연히 미켈란젤로 했겠죠. 그리고 이거의 기초적인 것은 교황과 여러 인문주의 학자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이 컨셉을 잡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텔레파시를 주는 이런 장면도 있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이 천지창조에 담겨 있죠. 몇십 년 후에 이 시스테나 성당의 마지막으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527년에 이 독일 용병들이 로마를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지역에는 개신교가 막 불길처럼 나고, 교황 입장에서 굉장히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소리로 이게 이제 흔히 반종교개혁을 하죠. 마녀 사냥도 많이 일어났고 종교 집단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너네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면 지옥에 가서 천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여기에 미켈란젤로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꼭대기부터 보면 맨 위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그래서 여기 십자가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중심에는 천상의 성모와 그리스도가 있죠. 가운데 오른쪽 팔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 있죠. 그 주변에는 12 사도들이 있고, 또 맨 밑에 몸에 가죽을 벗겨서 죽었다고 하는 성 바르톨로메오도 있고,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의 장면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왼쪽에 보면 하늘로 오르는 영혼들 있죠. 지상에서 죽은 이들이 왼쪽에 보면 하늘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심판의 나팔을 들 7 대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대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들고 하늘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오른쪽에 지옥으로 떨어질 건지 이거를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키론의 배와 미노스의 지옥이 있습니다. 아예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가는 존재들이 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벳사곤 키론이 있죠. 벳사곤 키론은 지옥으로 가려면 노잣돈을 받아야만 그 아케론강을 건너주게 했던 그런 존재에, 여기에 보면 지옥의 모습이 잘 나와 있던 거죠. 지상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중간에 어떤 심판을 있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고 천상으로 가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최후 심판으로서 미켈란젤로를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가 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피에트로의 빈콜리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곳에 모세상을 짓게 되는데, 원래는 율리스 유세가 자신의 묘를 여기다가 지으라고 미켈란젤로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짓다가 이거 완성을 못했어요. 그곳에 머리에 뿔이 난 모세상을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짓게 되고요. 원래 이 빈콜리 성당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 쇠사슬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성당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조각을 했고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고 또 건축에도 관여를 했던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 가보면 카피톨리노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의 바닥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2각형의 무늬를 그리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광장을 지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이 12각형이. 그러면 누가 이 12각형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천상에 있는 존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누구를 상대로 만들었느냐, 이걸 늘 생각한 거죠. 어찌 보면 고객을 위한 기술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피톨리노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 계단, 이 광장의 중심에 보면 기마상이 있는데요. 이게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거든요. 그 기마상의 앞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뭐냐면 코르도나타 계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계단인데요. 이 계단의 특징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넓어진다고 하는 거 제가 재봤는데, 밑에는 한 10걸음 정도 되고요. 위에는 11걸음 반쯤 됩니다. 그러면 왜 밑에보다 위에가 넓을까요? 우리가 흔히 원근법을 생각하면 이렇게 쭉 보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 보면 위가 점점 좁아지죠. 좁아져 보이지 않도록 만들려고 애썼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봐도 좁아져 보이긴 하지만 그거를 덜 좁아 보이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왜 그랬을까? 여기를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이 경사가 심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당시에
카를 오세라고 하는 황제가 여기를 방문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명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보다 이 광장을 정비해라 라고 이제 교황이 했던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광장을 정비하면서 이 계단도 말을 타고 오는 카를 오세가 이 경사진 계단을 자유롭게 오를 수 있도록 좀 평평하게 설계됐을 뿐더러 점차적으로 넓어지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이 계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래 라파엘로는 우르비노 출신인데 피렌체에 가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로마로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면 라파엘로 방이 있어요. 그 방 안에 보면 이제 라파엘로와 그 제자들이 그 여러 그림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카데미아 학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대략 52명, 52명, 53명 정도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들이 쭉 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건 한 12명 정도? 나머지 사람 잘 모르는 거죠. 이 라파엘로도 여러 학자들에게 물어봐서 이걸 했겠죠. 알려진 건 이런 거죠.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한 명은 플라톤이고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다음에 앞에 계단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은 디오게네스고, 왼쪽에 이게 장부 적는 사람은 피타고라스고, 여자도 하나 있는데 이건 헤파티아고, 녹색 옷 입은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뭐 이런 여러 후대들이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라파엘로에 반영하면 아카데미 학당과 여러 그림들이 있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잘생겼다 그래요. 이 사람이 포르라리나라고 하는 빵집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르라리나의 초상화도 남긴, 딱 보시면 라파엘로 되게 잘생겼죠. 그래서 오늘날 라파엘로 무덤은 판테온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 판테온을 방문하시면 그 옆에 여러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그중에 라파엘로 무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미켈란젤로 무덤은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 안에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 건물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는가 쭉 보시면 한 사람한테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도나토 브라만테, 상갈로, 조콘도, 라파엘로, 페루치, 안토니오 다 상갈로, 미켈란젤로, 자코모 포르타, 카를로 마데르노, 잔 로렌조 베르니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설계를 하고 건축에 참여했던 거죠. 이 건물에는 여러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바로크 양식에 도움을 갖춘 이런 성당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만든 돔은 원래 미켈란젤로의 설계도 일부 있고요. 맨 마지막까지 한 사람은 1590년도에 자코모 델라 포르타 포타나가 시작해서 끝마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돔이 있는 곳이 바로 중앙 제대가 있는 곳인데 그 제대는 발다키노라고 부르죠. 이 발다키노는 원래 뚜껑 이런 뜻이에요. 비 같은 거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교가 설교할 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 같은 거 올리는 걸 발다키노 하는데, 이 베드로 성당의 발다키노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베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의 명을 받고 이 청동으로 이걸 제작했는데, 청동이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에는 청동을 많이 가져다가 했다고 그러고요. 많은 예술품을 녹였다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특히 판테온 안에 있는 청동을 뜯어다가 그걸 녹여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니니가 만든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있는데요. 이 발다키노 뒤에 가면 이 베드로의 의자가 있고요. 글로리아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무늬가 있어요. 거기 중앙에 성령의 비둘기가 있거든요. 그 뒤편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 빛이 분산한 듯한 아름다운 이제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베드로의 의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1666년도에 제작한 것이다. 베르니니가 한 것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베드로 광장이죠. 1656년부터 거의 10여 년간 이 광장을 제작을 하죠. 원래 이 모델은요, 로마 시대에도 이런 광장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그 레바논에 가면 이런 광장의 모습이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아마 그걸 보고 이 베르니니가 모습을 만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베드로의 열쇠 모양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중앙에 저 길이 저기 그 산탄젤로까지 넓게 뚫려 있잖아요. 이 길을 비아 델라 콘칠리아 치오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무솔리니하고 교황의 협약의 라테란 조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솔리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제 개통이 된 거죠. 꽤 오랫동안. 여기 아마 건물이 꽤 있었을 텐데 이걸 다 철거시키고 길을 딱 뚫은 거죠. 이제 딱 뚫으니까 모양을 보면 열쇠 모양 같죠? 이걸 완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 베드로 광장도 베르니니가 설계해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르니니가 남긴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트레비 분수죠. 물론 트레비 분수 전체를 베르니가 한 건 아니고 이 분수의 일부를 베르니니가 설계를 했고 니콜로 살비라고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완공을 했던 거죠. 이것은 원래 로마 시대에는 수로의 종점이었고, 그러면 종점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만사히 물을 받아가는 그런 곳인데, 요것을 깨끗이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요게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도록 만든 거죠. 이 로마 시내 분소들은 다 수로에서 자연적으로 샘솟는 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르카시아 분수라고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테베레 강에서 배가 떠내려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베르니가 이것을 만든 거죠. 베르니는 조각의 전문가여가지고 이 보르게세 미술관에도 베르니가 만든 여러 조각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이 페르세폰의 납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페르세폰을 하데스가 납치해가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삼고 있는 그 장면을 이 대리석으로 조각한 건데요. 정말 인간의 근육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깎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감탄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아폴론과 다프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베르니가 한 건데, 아폴론이 다프네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화살에 의해서 사랑의 화살을 맞은 거죠. 그런데 다프네는 미움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프네 막 도망을 가고 아폴론 쫓아갈 때 이 다프네가 아버지한테 빌어가지고 자신을 월계나무로 바뀌게 하는 그 장면을 이 베르니가 딱 포착을 하고 대리석으로 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카치오 분수, 이것은 스페인 계단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영화 로마 휴일에 나왔던 이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로마 르네상스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이 그려진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죠?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때문에 로마가 약탈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로마 교황이 이 그림을 그려라, 강력한 어떤 경고를 보내라 라고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결국은 로마 교황은 어떤 자세를 취하냐, 이런 인문주의의 예술품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 전혀 그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로부터 로마의 화려한 르네상스는 시들게 된 거고요. 또 여기에 물론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재정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잘 걷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신교 등장을 해서 이 종교개혁 물결이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 막 번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예술품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르네상스는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베네치아, 로마까지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1527년 로마 약탈 이후,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이후에는 다른 예술가들이 전혀 활동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다는 거죠. 메디치 이후에 지원한 상인도 없어지고, 권력은 하나로 모아지고, 천재들의 명맥이 끊기고, 종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의 로마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화가들, 예술가들한테 지원한 건 자신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여러 이제 경쟁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다음에 적절한 당연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미켈란젤로의 후예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보상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예술가들로 활동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주로 북유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왜냐하면 북유럽 지역이 뭔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쪽에서 르네상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한 100여 년 이상 캐톨릭 세력과 개신교가 싸우다 보니까 이런 그 생각이 머무르는 공간이 사라졌고, 그러고 나서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데서 조금씩 자유로운 생각들이 벌어짐으로써 근대 세기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이겁니다. 르네상스가 쇠퇴하게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적절한 보상이 사라졌다.
건전한 경쟁이 사라졌다.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거죠.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실천이 되려면 적절한 보상과 건전한 경쟁과 자유로운 생각이 늘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의 도시 로마에 가봤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끝나서 우리 모두 로마에 가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